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영 가이드입니다. 8월 초순 이렇게 지나고 있는 중인데 다행히도 터키는 폭염주의보는 어느 정도 지나갔고 이번 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한 30도 정도? 그 정도로 지난주보다는 이렇게 또 다행히 시원하게 또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터키 남부에 있었던 산불도 주말 동안 또 비도 내리고 또 터키 당국의 여러 가지 노력, 또 여러 나라들의 원조, 또 많은 분들의 후원 덕분에 또 많이 화재가 진압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200여 곳이 넘는 곳에 산불이 났지만 지금 현재는 한 2곳 정도 진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우선 터키가 왜 이렇게 작아졌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세브르 조약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조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우선 이 세브르 조약에 대해서 한국 역사 정규 교과에서는 다루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전국과 패전국으로 분류가 되었던 오스만 제국 간에 체결이 되었던 그런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 부분을 다룰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교과 과정에 편입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터키 주변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우선은 터키 내부에 있는 쿠르드족 문제,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터키와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터키와 그리스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국가들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세브르 조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조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8월 10일쯤 해서 1920년이죠. 1920년 8월 10일에 이루어졌던 세브르 조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오스만 제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 결과부터 한번 볼까요? 우선은 동원된 병사가 280만 명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32만 5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도 한 20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이 오스만 제국 자체의 패전 그 결과, 그러니까 그 참전 결과는 굉장히 좀 극심한 편이었고, 그리고 또 패전국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 또 연합국하고 또 굉장히 굴욕적인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34대 술탄이 있는데 술탄 메흐메드 5세라는 사람이 당시에 술탄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술탄 메흐메드 6세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을 하자, 독일 편에 서서 싸우자라고 좀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대제상이 있었거든요. 엔베르 파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휴전 한 2주 전에 망명을 합니다. 책임을 안 지고 독일 배로 몰래 이스탄불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자신의 살 길을 도모를 하게 되고 나라를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오스만 제국 내에서 개혁을 이끌었던 연합진보위원회라는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의회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회가 있었는데 이 의회도 해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연합국이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힘이 없는 정말 앞에 세워놓기만 한 술탄인 거죠. 얼굴 마담 느낌으로 있었던 술탄 메흐메드 6세 정부에게 이제 이 세브르 조약을 이제 본인들끼리 회의를 해서 결정한 내용을 이제 통보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조약을 맺을 것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강화 조약이 결정이 되고 이게 술탄 메흐메드 6세 정부의 대표단이 있었는데 그 대표단한테 전해지게 되는데 이 내용이 아테네에서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많이 알려지게 되거든요. 물론 당시 오스만 제국의 국민들에게도 이 내용이 많이 알려지게 되고 메흐메드 6세, 그러니까 술탄 메흐메드 6세도 어느 정도 이 우리나라의 여러 영토들이 상실이 될 것이다. 특히나 아랍 지역에 대한 어떤 이 유럽의 잠식?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협정에 제한된 내용을 보니까 이거보다
더 가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세브르 조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황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말 그대로 세계대전이잖아요. 너무나도 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연합국들이 오스만 제국 안에 이제 군대 파견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어요. 이제 자국의 여력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영국인이었는데 찰스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찰스 해링턴에게 주 오스만 제국의 연합군 총사령관 지위가 이 사람한테 주어지거든요. 이 사람 아래에 있었던 그 휘하 병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 있죠. 거기 지킬 정도의 한 8,000명 정도 되는 영국군이 전부였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 튀르크 제국,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안에 이 나라를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민족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독립운동 하듯이 이 터키 내에서도 이렇게 독립운동을 진행을 했던 민족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없애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특히 그리스에서 이 민족주의자들을 많이 이제 없애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 연합국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가진 국가들이 없었고 오직 그리스만 이 민족주의자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이제 참여를 했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 측의 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베니젤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고 이 사람이 이제 굉장한 열의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니까 당시에 전쟁을 했을 때는 술탄이라는 그 지도자 하에 모여서 전쟁을 했던 거잖아요. 참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술탄이 어떻게 생각하면 종이 호랑이처럼 되어버렸으니 그 군인들이 이제 이 세브르 조약에서 제안이 됐던 그 국경선을 확인을 하고 다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조약을 체결했던 사람이 곧 술탄이니까 그래서 더 이상 술탄 아래에서 총성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많은 여론이 조성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무스타파 케말, 그러니까 당시에는 케말 파샤, 케말이 이름이고 파샤는 장군 또는 재상을 일컫는 말인데 케말 장군 아래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이 무스타파 케말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제 드리는 걸로 하고 이 케말 파샤가 이렇게 군대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 군대를 소집을 해서 마르마라 쪽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연합국이 이렇게 포진을 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진전을 할 수는 없고 그냥 후배지로 이제 퇴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또 다시 한번 당시 이제 오스만 제국의 영토 아나톨리아 대륙 그 안에서 전쟁의 그런 기운들이 감지가 되니까 연합국도 더 이상 그리스가 막 이렇게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그 민족주의자들을 분쇄하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던 거죠. 이제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연합국에서도 나름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920년에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이 연합국이 휴양지에 모여요. 어디에 모이냐면 이탈리아 휴양지 산레모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베니스 세바라는 유튜버 알고 계신가요? 그 이탈리아에서 이제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찾아봤더니 유일하게 산레모라는 지역을 다루신 분이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산레모라고 하는 장소도 한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휴양지에 다 같이 모여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오스만 제국 완전히 분할을 하자라고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가 당시 이제 그리스의 대표였던 베니젤로스한테 동의를 하게 된 거죠. 너희를 지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제 입장이 어떠했냐면 독일하고 경쟁 관계인데 독일을 누르려면 영국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이제 터키 북부 일부를 이제 또 받기로 약속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국을 또 지지를 해줘요. 동조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경우에는 상황이 어땠냐면 그 터키 서부에 이제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정되어 있는 밀른 라인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합국이 그리스가 이제 이 이즈미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됨에
있어서 여기까지만 점령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두었던 선이 있었는데 거기 이상 이제 더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영토 확장을 더 하고 싶은데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회의를 하는 도중에 그리스 한 개 사단을 이제 이즈미트라고 하는 도시가 또 있어요. 이즈미트는 이즈미르랑 다릅니다. 터키 이제 약간 북쪽에 있고 이스탄불하고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로 파견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군은 그리스군 나름대로 6월 22일에 이제 그 밀렌 라인을 벗어나서 이제 진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진군을 했고, 베니젤로스가 이제 계획이 어땠냐면, 이제 그리스군이 그 이즈미트가 있는 그 트라키아 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쪽으로 이제 진군을 해서 유럽 쪽에서 유럽 땅, 이게 트라키아 반도라는 게 이제 사실상 아나톨리아 반도는 반대로 유럽 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 무스타파 케말이 아까 얘기 드렸던 케말 파샤, 이 사람이 이제 그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으니까 여기로 일단은 시선을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즈미르에 이제 기지를 두고 있던 그리스 원정대가 그 아나톨리아 지역 안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을 제거를 하자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막 진격을 해가지고 그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연대가 당시에 이 민족주의자들을 산속으로 다 밀어넣어요. 네, 그래서 쫓기고 쫓겨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나톨리아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터키의 서부 지역 전체를 다 차지를 하게 되고, 에스키쉐히르라고 하는 대도시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점령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민족주의자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무스타파 케말 파샤하고 같은 라인인 거죠. 이스멧 이네니,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름이 이스멧 파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고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키쉐히르라고 하는 그 대도시의 그 서쪽에 이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2번이나 그리스군과 격돌을 펼쳐서 그리스군을 또 막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군이 이때 당시, 물론 이제 전쟁은 누가 피해자다, 누가 가해자다를 따지는 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그리스군이 그렇게 이스멧 이넨이 장군과 이렇게 전쟁을 펼치면서 지고 후퇴하고 하면서 도시에 불을 질렀어요. 그때 당시에 100만 명 정도의 난민이 또 발생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드디어 1920년 8월 10날이 되고 이 술탄 정부도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하고 싶었겠죠. 왜냐면 그 유럽이 정해준 국경선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영토 확보를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술탄 메멧 6세의 정부의 전권 대표가 3명이 있었는데, 이제 전 교육부 장관이 있었고, 스위스 대사가 그곳으로 가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 스위스에 주재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의 대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시인이었던 르자 테브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3명이 정권 대표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파리 근교에 세브르라고 하는 이제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강화 조약에 날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스만 제국이 영토 거의 다 잃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름만 남은 그런 제국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오스만 제국 정부가 이거를 얼마 전에 제가 이스탄불 협약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기도 했는데, 이거를 사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정부로 가지고 가서 이제 의회에서 이거를 통과를 시켜요. 그러니까 비준을 해야만 이게 효력이 사실상 발생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 이제 몇 달이 더 소요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세브르 조약의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해드려보자면, 발칸 반도나 아프리카 대부분 다 잃어버리고 이스탄불 일대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도의 일부로 영토가 완전히 축소가 됩니다. 이제 적혀 있었던 게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보자면, 오스만 제국은 아랍 지역의 영토를 모두 포기하고 이집트는 영국에, 모로코와 튀니지는 프랑스에, 동부 트라키아와 에게해의 여러 섬은 그리스에 넘길 것,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그리스가 이즈미르를 통치할 것이며 아르메니아를 독립시키고 쿠르디스탄의 자치권을 허용할 것, 이런 내용을 이 세브르 조약이 담고 있어요. 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그리스 국경이 이제 동쪽으로 더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디르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터키의 완전 이제 북서부 터키하고 그리스의 접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에디르네하고 차탈자 전선에 이르는 이제 트라키아 전체 반도 자체가 이제 그리스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한 40km만 가면 바로 그리스가 나오게끔, 네, 굉장히 많은 영토를 그리스에게 빼앗기게 됐고, 그리고 에게해의 주요 섬들 가운데 8개 섬을 그리스가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즈미르, 당시에는 그리스식 이름으로 이 이즈미르를 스미르나라고 불렀거든요. 혹시 프랑스 입체자수를 알고 계실까요? 이 프랑스 입체자수의 원조가 스미르나 자수인데, 이 스미르나 자수가 지금 현재의 이 이즈미르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그리스어로는 스미르나, 여기 터키어로는 이즈미르라고 부르는 그 도시, 터키의 3번째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배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로도스 섬하고 도데카니소스 제도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의 양도가 됐고, 그리고 흑해 쪽으로는 이제 아르메니아가 있잖아요. 이 아르메니아 독립국가가 터키가 이제 90개의 지금 현재 터키는 9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6개의 주를 이 러시아하고 아르메니아 지역이 이제 획득을 해서 가져간 거죠. 이제 윌슨 대통령, 윌슨의 평화 14개조 이렇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미국인들이 이걸 조정을 또 했어요. 이 터키라는 당시 이제 오스만 제국이죠. 오스만 제국의 국경을 이렇게 결정을 하자라고 이제 그들도 와서 조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에르주름 지역하고 트라부존 지역, 그러니까 터키의 북동부 이 주요 거점들을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이제 주자라고 결정이 납니다. 네. 그리고 쿠르드족 한번 볼까요? 이제 유프라테스 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터키에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이 동쪽 지역에 쿠르디스탄 자치국을 건설을 하자라는 이런 조항이 또 포함이 되었고, 이걸 잘 버티기만 하면 존중하며 버틴다, 이제 존버라고 하잖아요. 잘 버티기, 그러니까 12개월, 그러니까 1년만 딱 잘 버티면 쿠르드족은 독립해서 자신들의 자치국가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세브르 조약 덕분에. 예. 자, 보스포러스 해협. 보스포러스 해협은 이스탄불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해협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당시 이스탄불이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바다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비무장지대로 만들어버려요.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휴전선처럼 그렇게 비무장지대가 되어서 국제위원회가 이 해협을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군대를 어느 정도 소유를 할 수 있게 됐냐면 5만 명. 네. 그리고 해군도 그냥 해안 수비할 정도의 그냥 선박 정도만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제한을 주었고, 외국인들한테도 혜택이 어마어마했어요. 외국 무역업자들이 이제 무역 특권 협정 이거를 이제 갖게 됐고, 치외법권의 특권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가 또 공동으로 오스만 제국의 예산, 국가 예산, 공책 이런 것들을 외국인이 들어와서 다 관리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술탄의 일은 무엇이냐? 술탄은 그냥 자리만 유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연합국이 어쨌든 통제를 해야 되고, 별도 협약에 따라서 이제 프랑스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고, 이탈리아가 장악한 터키 이제 당시 오스만 제국의 남부 지역, 요런 지역들 말고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원래 오스만 제국의 영토로 확정이 되었던 그 장소들조차도 연합국이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술탄 메헤멧 6세 정부의 굴욕적인 조약 체결이었고, 정부의 권위가 정말 웨하스 부서지듯이 바사삭 떨어져 버린 거죠. 아까 제가 조약에 사인한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비준을 받아야 이게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국이 오스만의 하원 의원들을 모아서 이 세브르 조약을 비준을 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 하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술탄이 해산을 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없었고, 그러려면 이제 민족주의자들이라도 이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선거를 치러서 이거를 비준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전쟁하느라 바쁘잖아요, 지금. 그들의
그들 보고 의회를 구성을 해라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이걸 누가 듣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당시에 또 재상이 있었어요. 당시에 또 그 엠베르 파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다마트 페리트라고 하는 이 오스만 제국의 재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도망가요. 네.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오스만 제국을 떠나서 이제 칼스바드라는 데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연합국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도 자국민조차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다 손 떼고 다 도망가고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연합국 측에 너희가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떠먹여준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유, 그래서 10월 21일에 이제 다마트 페리트 재상의 후임으로 데브픽 파샤라는 사람이 이제 대재상에 임명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스타파 케말의 이제 앙카라라고 하는 도시에 지금 현재 터키의 수도죠. 거기에 이제 앙카라 정부가 있었어요. 무스타파 케말이 또 별도로 세운 거기는 이제 계속 접촉을 나름 또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의견을 타진을 해보니 앙카라 정부는 당연히 연합국하고 타협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앙카라 정부에 있던 의회가 또 있었거든요. 그 술탄의 정부와는 또 별도로 대국민의회라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5월 19일에 다마트 페리트라고 하는 자의 오스만 제국 시민권 박탈을 하겠다. 네가 감히 연합국 편에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오스만 제국의 시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리고 7월 18일에 이제 1918년에 이제 정전협정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이렇게 설정했던 영토가 있고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들 독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그 민족선언문이 있는데 그걸 뒤집고 세브르 조약을 감히 이거를 비준하려고 해?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당시 민족선언문에 기재되었던 그 내용 그 어떠한 것도 수정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휴, 이 시민들은 참 저도 약간 이걸 보면서 약간 너무 몰입했나봐요. 이입을 했는지 계속 한숨이 나오는데 당시 시민들도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우리 나라를 잃어버린 건데. 그래서 이 세브르 조약 사인한 거에 대해서 듣고 이제 오스만 제국 전체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들끓기 시작을 했고, 이것 때문에 술탄 메헤멧 6세 정부에 저항하는 범국민적인 독립운동이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근거로 삼았던 게 미국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주장했던 평화 원칙 14개 조항이 있잖아요. 여기 12번째 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스만 제국의 튀르크인 지역에 대한 주권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 조항을 이용해서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연합진보위원회 사람들도 완전히 이제 해체가 된 게 아니고 이 지도자들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또 중심 역할을 담당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4년 동안이나 독립운동이 펼쳐졌는데 사실상 이 맨 앞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무스타파 케말 파샤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의지력을 가진,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런 의지를 가졌던 인물이었고 이 세브르 조약에 강력하게 저항을 표시를 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동조하는 세력들을 조직을 해서 이제 선동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 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들을 이제 응집을 했고 이제 군대의 신임을 회복을 한 거죠. 술탄 정부에 반대하는 반감을 갖고 있던 이 군대였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신임을 획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장군이잖아요. 군사적인 능력과 지휘력, 통솔력, 전쟁 지휘 능력 모든 면에서 사실상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나톨리아의 독립이라든지 통일을 위해서 실제 본인이 전쟁 진도 지휘를 다 했었어요. 네. 말만 이렇게 뒤에서 조정을 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세브르 조약으로 인해서 정부가 완전히 굴복을 했으니 우리가 여기서 들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 튀르크인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민들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무스타파 케말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의 지지자들은 뭔가 어떤 반정부인데 이게 우리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애국적인 동기를 갖고 이걸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명분이 사실상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브르 조약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다 드러나왔잖아요. 이 똑똑한 저는 잘 몰라도 똑똑하신 정치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니까 서방 연합국이
이 당시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 대해서 혹은 이제 이 독립운동을 펼치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간파를 해요. 그래서 이 무스타파 케말이 다음 목표로 삼았던 게 이제 그리스군, 일단은 뭐 1순위고, 그리고 아르메니아인들도 몰아내야 된다라고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브르 조약이 체결이 되고 7주 지나서 이제 10월달이 된 거죠. 10월달에 이 군대가 어디로 향했냐면 아르메니아 주 쪽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르스라고 하는 이 도시를 점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비에트의 붉은 군대라고 하죠. 당시 이제 러시아. 이 소비에트의 붉은 군대가 예레반 지역에 아르메니아 공화국을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는 거죠. 12월이 되면 앙카라 정부, 그러니까 이 무스타파 케말이 세웠던 그 정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그 소비에트 당국하고 둘이서 이제 조약을 하나 체결하게 되는데, 이 조약 이름이 귀류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체결을 해서 이 아르메니아를 가로지르는 러시아 오스만 제국 국경선이 설치가 돼요. 네. 그래서 이 결과로 아르메니아가 사실상 분할이 된 거죠. 우리가 현대 들어서 이제 아르메니아 대학살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 것이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아르메니아 국토 한가운데로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의 이제 국경선이 설정이 됐고, 이 오스만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은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너네는 너희 나라로 가라 라고 해서 이제 강제 이주를 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겨울철에 굶어 죽거나 동사 얼어 죽거나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아르메니아 대학살. 이게 그 터키 정부에서 강제 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터키 정부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이제 분할이 됐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나서도 계속 이게 유지가 돼요. 자, 한 해가 지납니다. 1921년이 돼요. 1월 달에 이 무스타파 케말이 이제 지난 여름에 싸웠던 것보다 훨씬 더 증강된 병력을 가지고 그리스 공격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당시에 이 4개의 보병, 그리스의 4개의 보병 사단이 이제 부르사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 이제 간선 철도가 있는데, 여기 어쨌든 철도는 이제 길이 잘 닦여 있는 곳에 있는 거니까 여기를 이제 따라서 험악한 산악지대를 막 통과를 해서 와서 이 에스키셰이르라고 하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전진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인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멧 이네니라는 사람과 이제 격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네니 지역에서 이 저지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2달 지나서 또 다른 전투가 이네니 지역에서 또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이즈미르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그리스의 내륙 공격하고 이 이네니 지역에서 있었던 공격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던 이 민족주의자들 덕분에 그리스군은 이제 어쨌든 간에 저지가 됩니다. 이런 전쟁을 치를 때까지만 해도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영국만큼 사실상 오스만 제국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브르 조약이라든지 술탄 메헤멧 6세 정부가 유지가 되어야만 이 오스만 제국이 안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통치하기에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 영국도 이제 처음에는 그리스 지지해주는 거에 좀 회의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수상이었던 베니젤로스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정권을 잡고 있지 않았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당시에 그리스의 이 왕정, 그리스에 이제 왕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아버지가 또 있었거든요. 콘스탄티노스 1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하고 프랑스는 이 콘스탄티노스 1세는 친독일파다 라고 단정을 짓고 이 사람을 추방을 시켰었는데, 이 젊은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하면서 콘스탄티노스 1세가 다시 왕위에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랑 약간 적같은 적성국가가 되는 느낌?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외국의 이 연합국의 관심이 좀 소홀해진 틈을 타서
계속해서 이런 독립전쟁이 유지가 될 수가 있었던 거고 1921년 9월이 되면 이 무스타파 케말의 그 민족주의자들 이 사람들하고 그리스인들하고 이제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는데 술탄 메헤멧 6세 정부하고 이 외국 외교관들하고 그 사이에 교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외국의 열강들, 이 연합국들이 오스만 제국 내의 문제에 소홀했다는 점.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 연합국의 총사령관이 아까 이제 영국의 해링턴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무스타파 케말이 그리스 전서 무너뜨리기만 하면 그리스는 다 끝장난다 라고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1921년 이제 4월 달이 되면 4월 첫째 주에 이 민족주의자들이 이 에스키셰히르에서 이스탄불에 있는 하이다르파샤 기차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철도 노선을 따라서 이제 그리스인들이 퇴각을 하고 있는데 그 뒤를 추격만 하면 이 오스만 제국이 그러니까 무스타파 케말이 다시 한번 이제 이 위스크다르라든지 또는 마르마라해로 통하는 그런 주요 거점 길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다시 장악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군사 지원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1921년 8월에 그 사카리아 지역의 그 강변에서 이 민족주의자들하고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민족주의자들하고 그리스 간의 전투가 무려 22일 동안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영국 측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오스만 제국의 민족주의자들하고 그리스인들이 한창 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똑똑한 거죠. 어부지리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둘이서 이렇게 힘 빼고 하면 결국에는 영국하고 술탄 정부가 같이 이제 그래 우리가 중재를 할게 이런 식으로 끼어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사실상 독립을 하려고 했던 이 민족주의자들은 정말 필사적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는 홈그라운드입니다. 네, 오스만 제국의 군인들은 여기에 지형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여기 너무 익숙한 거죠. 8월 여러분 산불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 뜨거운 더위에 뭐 그리스도 만만치 않게 덥긴 하겠지만 여기 홈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겨울 동안에 아까 러시아하고 귀뮤 조약 이거 체결을 하게 되면서 그 체결로 인해서 이제 무기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유입을 할 수 있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사카리아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이 민족주의자들의 수비군들도 있었고 막강한 군대를 또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갖춘 상황에서 이 무스타파 케말이 직접 이 전투를 진두지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922년 8월 26일에 이 이즈미르에서 내륙으로 한 320km 정도 그 들어간 곳에 당시에 그리스에 이제 진지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기습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9월 13일에 화재가 납니다. 대화재. 그러니까 지금 터키에서 난 화재만큼이나 큰 화재가 그때도 있었어요. 이게 뭐 방화인지 자연 발생적인 산불인지는 뭐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 불길의 길이만 따져도 한 3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화재가 나는 바람에 이 이즈미르에 있던 그리스 그리고 아르메니아 진영이 다 불에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25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앞바다에서 이제 외국 전함들 같은 거 타고 다 피난 간 거예요. 이제 빠져나간 거죠 한마디로. 네. 자, 무스타파 케말이 추구했던 목표가 뭘까요?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그리스인들 다 몰아내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간 거죠. 이 세브르 조약 뒤엎겠다. 완전히 뒤엎어서 튀르크인들이 이스탄불하고 에디르네, 아까 그리스의 접경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던 여기 도시 우리가 다 다시 반환을 받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행에 바로 옮기게 되는데 이제 다르다네스 해협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로 돌진을 해요. 그래서 세브르 조약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비무장지대 있죠.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사실상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랑 이탈리아 세 연합국이 그곳에 이제 있었고
근데 실제로 병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도시 주변에 그냥 조금 배치되어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전투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전투가 실제로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터키 분들은 그 다르다네스 해협이 있는 그 차나칼레 지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투를 치르지 않고 이 전쟁이 멈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다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10일 동안 회담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 공식 협정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게 되는데 10월 11일에 다시 서명이 됐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무스타파 케말 파샤의 군대는 이 비무장지대에서 다시 철수를 했고, 세브르 조약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 조약을 협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스탄불이나 차나칼레나 그런 갈리폴리 반도라고 불리는 지금의 차나칼레 지역, 트로이 지역, 여기는 연합국들이 계속 점령을 하기로 아직까지는 빠져나가지 않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베네치아에서 이런 협상들을 재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이탈리아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배경으로 2021년 10월 말이죠. 이때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무솔리니였고 이때부터 이탈리아의 파시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못하니까 어디로 갔냐면 로잔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로잔 조약이 이 전쟁의 결과로 협정을 다시 한번 만들게 됩니다. 네. 자, 이 무스타파 케말, 이 외국인의 점령으로부터 터키 땅을 완전히 독립을 시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오스만 제국 하면 정말 대제국, 영광의 그죠? 세계 대륙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영토 확장을 했던 그런 국가였으나, 근데 다 뺏기고 이스탄불 비롯해서 이제 트라키아 반도 일부 지역,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 이제 아나톨리아 지역, 요 정도만 남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외세를 몰아내고 어느 정도의 영토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세브르 조약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술탄이 망명을 해요. 마지막 술탄이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앙카라에 있던 무스타파 케말 정부가 터키 정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게 된 것은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게 될 텐데 어쨌든 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의 국민의회 정부가 세브르 조약을 승인을 안 했어요. 비준을 안 거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폐기가 됩니다. 네. 쿠키 영상은 아니고요. 다음 영상 예고라고 해둘게요. 그래서 이 결과 이제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쿠르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세브르 조약 때까지만 해도 국제연맹이 쿠르드족이 만약에 원하기만 한다면 독립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 세브르 조약이 터키 내에서 비준을 못 받았고 폐기가 됐고 나중에 이제 로잔 조약에 이제 서명을 할 때 그때는 이 내용이 쏙 빠지게 돼요. 네. 그래서 현재의 쿠르드 사태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아르메니아도 아까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또 드리기도 했지만 이 당시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사이에 국경선을 정하게 되면서 아르메니아 공화국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국경선이 생기게 됐고 그 과정에서 터키 내에 있었던 그 아르메니아인들이 너희 나라로 가라. 여기는 터키 땅이 됐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강제 이주를 시키게 돼요. 그 혹한에 너무나도 추운데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주를 시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넘어가다가 정말 많이 굶어 죽고 또 얼어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측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국제 연합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터키 정부의 잘못이고 그러니까 터키 정부가 결국에는 아르메니아인들을 대학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터키 정부에서는 우리는 우리 땅을 지켰을 뿐이고 우리 땅 안에 있었던 이민족들을 몰아낸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인도적인 일이 이제 일어났었던 그 아르메니아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게해 8개 섬과 이즈미르에 대한 것들. 원래 세브르 조약 당시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국민투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터키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리스가 되기를 원하느냐를 국민투표에 거쳐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걸 정하기로 했었는데 세브르 조약이 또 비준 없이 폐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즈미르는 어쨌든 그런 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터키 영토가 된 부분이고 지금까지도 터키와 굉장히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 에게해의 일부 섬들은 이제 로잔 조약의 결과로 인해서 심지어 그리스보다 터키랑 훨씬 더 가까운 섬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8월 10일 즈음해서 여러분들께 1920년 8월 10날에 이렇게 조약이 서명이 되었던 세브르 조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았는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 드린 3가지 주제, 쿠르드족 문제, 아르메니아 문제, 그리스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또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하고요. 세브르 조약에 대한 이야기 혹시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또 알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또 그렇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힘차게 즐겁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터키 구독자분들 이즐레메의 쭉 되실 길 애드림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